최근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을 보면 엄청난 열기라는 것을 몸으로 체감할 수가 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미국, 유럽, 중국, 한국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유동성을 확대한 덕분일까? 시중에는 엄청난 자금들이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다.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한다. 금리를 보면 경제 시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2018년 5월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다. 워낙 유명한 책인지라 언젠간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책이다. 금리, 환율, 채권, 이자율은 주변에 많이 노출되는 단어다. 노출은 많은데 이해는 쉽지가 않다. 그만큼 깊이 들어갈수록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은행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금리와 이자율은 노출 빈도만큼 대중성이 있다. 또 시기가 지남에 따라 점점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행이 그만큼 보편화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환율 관련 저축 상품이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어려운 것은 채권이다.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채권에도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주식을 하던 사람 따라서 이것저것 입소문으로 경험해봤던 직장인과 일반인들은 주식에 뜨겁게 대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식은 어려울 뿐더러 예측도 어렵다. 오죽했으면 신의 영역이라 했을까? 주식을 하다 보니 채권이란 것도 있다더라. 그건 더 안전한 상품인데 투자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채권은 금리와 연관이 크다. 그런데 채권이란 게 무엇이고 운용 원리가 어떻게 되길래 금리와 연관이 큰 것일까? 경제 상황이 좋다면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된다. 기업들은 경제 상황이 좋을수록 실적이 커진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을 본 투자자들이 그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한다. 주식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오르게 된다. 그럼 채권은 어떨까? 은행에서 고금리를 제시하는 시점이 되면 채권 수익률이 오를까? 답부터 얘기하자면 아니다 라고 해야 한다. 경제 상황이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발생된다. 일반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이야기하면 경제 상황이 좋다는 것은 수요 인플레이션, 수요가 풍부하고 소비가 풍부해지는 상황이다.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자금 이동이 활발해진다. 어찌 보면 지금 2020년을 여기에 대입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오늘 이야기를 해본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 2020년을 맞이해서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라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공유해보고자 한다. 이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저금리 상황이 기저에 깔린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융자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기업과 개인들의 투자, 소비 활동에 여력이 생긴다. 풍부한 자금을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시장,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상황은 아주 좋다. 오히려 저금리일 때가 유동성은 더 풍부해진다는 이야기다. 이때 값싸게 돈을 빌려서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이 상황에 채권은 수익률이 올라간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책을 몇 권 읽다 보니 이제야 흐름이 좀 보이는 느낌이다. 한 권 읽는 것 가지고는 금리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어렵다. 과거에 이야기되었던 정설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 커플링 된다는 믿음도 점점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 금리가 경제 상황에 동행하거나 후행한다는 주장도 변하고 있다. 오히려 미래를 내다보는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부분은 이번 기회에도 많은 공부가 되었기도 하다. 과거를 돌아보니 1997년 IMF 때나 2007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장단기 스프레드가 점점 좋아졌었다. 역사는 늘 반복되어 한다. 그렇다면 지금은 과연 어떨까? 이것을 바라보면 역사가 반복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삶에 있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 생각한다. 타인의 주장에 날 맡기는 것이 아닌 삶의 주체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말이 조금 거창하다 생각될 수도 있으나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은 사실이라 생각한다. 감정적 영역에 의해 이성적 영역이 침범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감정적 영역으로 인생의 전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책을 읽었던 2018년 5월 당시에는 금리 상승의 시기였다. 이론에 의하면 자산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다. 시중에 풍부한 자금이 은행으로 흡수되는 것이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대출 금리도 따라서 상승한다는 이야기다. 저금리 상황에서 헐값에 돈을 빌린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진다. 대출 이자가 늘어나면 가용소득이 줄어든다. 가계 유지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개인 파산과 디폴트 선언이 이어진다. 자산들은 경매나 싼 가격에 급매로 쏟아지고 있다. 시장은 이렇게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다. 늘 그러했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금리는 굉장히 낮은 시점이다.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 저금리로 인해서 사람들은 마음껏 대출과 신용을 땡겨서 쓰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건 금리는 계속 저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다. 연준과 한국은행은 금리를 조절해야 된다. 많은 유동성에 대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동안 저금리 상황에서 헐값에 돈을 빌린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대출과 신용으로 인해서 근근히 한 달 한 달을 버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제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정말로 개인 파산과 디폴트 선언이 이어진다. 우리가 지금 흔히 신문이나 언론에서 볼 수 있는 30대 40대들이 영끌에서
통해서 부동산을 산다라는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 무리하게 대출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한다. 그 자산들은 경매나 싼 가격에 급매로 쏟아지는 시점이 분명히 온다. 오늘 이야기 들었던 내용을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현금, 총알을 쌓아두고 잘 아껴두었던 사람이라면 부동산을 저가에 구입하는 적기일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렸던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